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의 김붕년입니다. 오늘은 제가 10대 아이들의 뇌 발달의 특성과 아이들에 대한 정신 건강을 어떻게 지지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희가 10대 시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발달 특성에 맞는 어떤 소통 방법이 보이시게 되고, 그래서 소통이 시작이 되면 청소년 아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의 의미와 그 행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도움이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돼서 결국 그 아이들의 정신 건강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의 좋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한 걸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발달 특성입니다. 발달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오늘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급변하는 이 10대의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생물학적 변화라는 건 말 그대로 몸과 뇌의 변화를 모두 통칭하는 것인데, 몸의 변화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춘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호르몬과 여러 가지 신체 발달의 변화가 생기죠. 그게 뇌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뇌 자체의 변화가 또 있습니다. 뇌 자체가 10대가 되면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정 영역들이 특히 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묶어서 10대 뇌 발달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10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좀 토대를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인간의 뇌 발달은 사실은 10대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출산해서 나중에 사망할 때까지, 즉 인생의 전 구간 동안 뇌는 발달합니다. 과거에는 20대나 30대 정도까지 발달을 하고 나머지 30대부터 사망하는 70대, 80대, 90대 때는 별로 변화가 없이 퇴행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많은 연구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경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어떤 공부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자극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평생에 걸쳐서 뇌의 각 영역들이 그 반응에 그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끊임없이 맞춰가려는 발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슈퍼컴퓨터임에 동시에 환경에 최적화된 상태로 그 개체를 발전시키게 도와주는 AI 모델링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데이터를 계속 씀으로써 그 데이터의 의미를 계속 발굴하고 그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이 사람의 삶의 방향, 또 이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의 경험들을 믹스업해서 가장 최적화된 생존 내지는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맞춰주는 맞춤형 A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AI를 장착한 슈퍼컴퓨터가 인간의 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불과 20년 정도, 인제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 중이죠. 매년 뇌 연구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진보가 되고 있고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발견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변치 않는 하나의 핵심 원리를 하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과잉생산과 가지치기라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 인간 뇌에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과 상당히 유사한 뇌 구조를 갖고 있는 보노보노 원숭이나 침팬치, 이런 고등 영장류에서도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고유한 뇌발달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가지치기라는 프루닝이라는 현상입니다. 물론 그거의 전제가 되는 건 과잉 생산이라는 것이 그 앞에 따라오죠. 그럼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인간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한 신경세포와 시냅스보다 더 많은 것을 일단 만들고, 그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최적화된
뇌의 구조와 기능을 만들어 간다. 이게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인가? 언제겠습니까? 네, 맞아요. 태어나서 첫 3년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울음을 울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처음 옹알이를 시작하고 눈 맞춤을 시작하고 엄마를 부를 줄 알게 되고 엄마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하고 엄마와의 애착이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또래 관계까지 확장돼 가는 그 한 3년 동안의 경험이 가장 많은 과잉생산 가지치기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때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10대. 청소년기의 가지치기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두 번째로. 그럼 그 영역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0세, 3세, 3세, 6세, 6세, 12세, 그리고 이제 10대인데 각 단계들마다 그 아이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영역들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최적화된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10대에서 시작되는 10세, 11세, 12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가지치기는 과연 어떤 영역이 가장 많이 변하고 가장 빠르게 변할까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이란 부분의 변화가 10대 시기에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변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전두엽이라고 하는 우리 뇌의 헤드쿼터, 컨트롤 타워를 환경에 적응하는 데 최적화된 모델로 AI 모델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일어나요, 갑작스럽게. 왜 인간이 전두엽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를 이렇게 급하게 10대 초중반에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건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진화론적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추론하는 거는 인간이 이렇게 고도의 문명 사회를 만드는 것까지를 미리 예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의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빠른 가지치기와 새로운 모델링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불을 만들고 그리고 적당하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몇 가지 구조적인 컨트롤 타워만 잘 완성이 되면 그게 오케이였거든요. 그게 한 7, 8년 내지는 10년 동안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뇌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변화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할 정도라고 느껴질 정도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정말 초단위로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변화 속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빠른 변화, 그리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러프한 변화들이 초반에 일어난다. 특히 청소년기 초기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한 3학년 때까지 한 3, 4년 이때가 가장 빨리 변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시냅스의 가지치기도 가장 빠르고 또 아파토시스라고 하는 특정 신경세포의 사멸도 이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우리 인간의 뇌가 하는데 여기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고 그거를 따라잡지 못하는 인간의 정서, 행동, 인지적 변화들은 계속해서 허덕허덕대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전두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전두엽의 기능적 결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빠른 변화에 인간이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어디가? 전두엽이 특히. 전두엽 중에서도 앞쪽 전두엽. 우리 뇌의 사회적 관계, 정서 조절, 충동 조절, 주의력, 실행 기능 이 모든 거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전두엽이 기능적으로 일시적인 결함 상태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청소년기 초기의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참 집에서 예쁨도 많이 받고 엄마와 아빠의 자랑도 되고
너무너무 귀여운 집안의 마스코트처럼 정말 즐거운 경험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던 아이가 10대 초중반이 되면서 중학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통이 단절되고 감정적인 조절을 힘들어하고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자해 행동을 할 위험성이 커지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 간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건 전전두엽의 결함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에서 보이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아이들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는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항상 뭐 좀 힘든 스트레스가 있어도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적응하려고 그러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던 아이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확 끌어올라서 정말 심한 말을 부모님한테 하고 나중에 1시간 지나서는 또 너무 혼자서 후회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고 내가 왜 이런 애가 됐을까라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이런 감정의 기복들을 매일 경험하는 그런 아이. 그리고 자기가 계획 세운 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계획은 계획대로 실천은 실천대로 자꾸 비난을 받게 되고 행동과 충동성의 주의력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쉽게 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오토바이 타지 말아라. 오토바이 혹시 타게 되면 꼭 뒤에 타서 헬멧 쓰고 타라. 그러는데 난 괜찮아요 하면서 헬멧 벗고 타고 이런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는 왜 이럴까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했는데 큰 그거에 설명할 수 있는 틀은 바로 청소년기 초기에 과잉 생산의 심각한 가지치기 프로세스가 너무 빨리 일어남에 따른 변화로 생긴 전전두엽의 기능적인 결함. 저는 일부는 구조적인 결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함이 옴으로써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부모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부모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 아이들의 그런 순간적인 분노, 함부로 하는 말, 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그거를 연민의 눈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면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상황 이해를 적절하게 못하고 한 번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던 아이가 이런 행동까지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 전두엽의 결함과 관련된 하나의 맥락을 이해하신다면 똑같이 같이 분노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비난이나 질책으로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연민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좀 더 품어주려는 그리고 좀 더 그런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런 방식의 부모 자녀 상호작용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전두엽의 결함은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인지적인 영역보다는 감정적인 영역에서의 조절 실패가 훨씬 더 많은데요. 그것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종합을 해보면 인지적인 조절을 담당하는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영역들은 비교적 세이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지치기의 현상이 많이 안 일어나더라 상대적으로. 그런데 우리 히포캄팔 아미그달라 프로세스를 조절하는 오비토프론탈 벤트로메디알 감정뇌의 전전두엽 부위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지치기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탑다운 컨트롤 시스템이 결함 내지는 취약성을 갖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실험 연구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아이들의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냐 하면 사람의 표정을 잘못 읽는 수준까지 나타납니다. 우리가 감정을 교류할 때 이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언어적인 verbal language만 가지고 감정적 교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감정적 교류의 더 중요한 포인트는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서로 간에 오가는 눈빛, 표정,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을
느끼게 만드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영향이 있어요. 분위기라는 걸 만드는 인간 자체가. 그걸 통해서 감정은 소통이 되는 것인데 이 시기에 우리 10대 아이들의 가장 취약한 점들이 바로 그 부분을 인식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자기의 감정의 뇌를 조절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표정 인식을 엉뚱하게 해요. 많은 학교 폭력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저 녀석이 나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요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 그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면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그 아이의 기분 따라서 그게 느껴진 겁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거를 느낀 거예요. 특별히 근데 그 아이가 무슨 안 좋은 말을 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쳐다본 건데 그런 거예요. 거기서 얘는 그걸 참지 못하고 욱 하고 걔한테 덤비는 거죠. 여기서 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표정 인식 정확성이 저하되는 겁니다.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오비토 프론터 벤트로메디얼 시스템의 위축이 생기거나 일시적인 저하가 오게 되면 그런 감정적 해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웃는 표정을 자기를 비웃는 표정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몸의 변화입니다. 이 몸의 변화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우리 오늘 이거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 다 아시다시피 사춘기의 변화죠. 피버털 체인지. 피버털 체인지의 핵심은 뭐냐? 호르몬 변화입니다. 호르몬 변화가 극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1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 저 기울기의 증가를 한번 보십시오. 전 생애에 걸쳐서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고요. 저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 아까 가지치기가 급격하게 전두엽에 일어나면서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왔듯이 저렇게 남성 호르몬이나 또는 프로제스테론 같은 여성에서의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아이들의 신체적 변화, 주로 이제 여기서의 변화는 목소리가 굵어지고 신체에 털이 나고 근육이 강해지고 키 성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들, 소위 2차 성징과 관련된 변화들이지만 그것이 주는 영향은 몸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아미그달라의 예민성의 증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아미그달라는 제가 저 뇌의 영역을 표시해 놨는데요. 그 영역의 모양을 빨갛게 체크해 놨습니다. 가장 우리 뇌의 아래쪽에 있는 부위이고 그 아미그달라의 역할은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생존 본능은 과연 어떤 걸까요? 분노, 공격성, 불안, 공포 이런 생존과 관련된 극단적인 감정을 느끼고 빠른 도피 행동 내지는 파이팅, 격정적인 싸움을 통해서 생존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 부위의 핵심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굉장히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예민해진다는 게 2000년대 초중반부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소년기 초기가 가장 민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 초기는 두 가지의 어려움을 우리 아이들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전두엽의 감정 조절 중추의 기능적 저하, 과도한 시냅틱 프루닝 프로세스 때문에 생기는, 그리고 동시에 10대 초중반의 호르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생존 본능과 관련된 이 아미그달라의 예민성의 증가, 이 둘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이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아미그달라의 예민성의 증가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순간적인 불안과 공포를 자주 느끼게 해주고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공격적인 태도나 공격적인 말투를 만들어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의 변화가
이러한 생물학적 기반을 갖고 있고 특히 청소년기 초중반기에 집중돼서 나타난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후반기에 아이들마다 이 성호르몬의 변화의 시기는 1, 2년씩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 차이도 있고요. 여자친구들이 조금 더 일찍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죠. 한 1, 2년 더 먼저 시작하고 남자애들이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중반기에 이런 변화들에 아이들이 민감해지고 짜증이나 분노 폭발, 별것도 아닌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모에게 버릇없이 대하고 불량한 태도를 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증가되는 것을 비난 내지는 평가의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수용적이고 연민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만남이 청소년기 초중반기에 특히 이 아이들의 행동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아셨겠죠. 그래서 10대 초중반의 이런 뇌의 급격한 변화들, 방금 말씀드린 전두엽의 기능적인 저하,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익스텐티브한 가지치기, 너무 과잉된 가지치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능 저하죠. 그리고 호르몬의 증가 때문에 생기는 편도체, 아미그달라의 민감성의 증가로 정서적인 불안과 공포, 공격성이 증가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테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도파민 시스템의 민감성도 같이 증가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도파민 시스템의 증가는 청소년기에 자기가 무언가의 성취 내지는 긍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그 성취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에 상당한 리어디 리스폰스를 만들어줘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싶게 만드는 그쪽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게끔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그런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도파민 시스템의 증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청소년기 때 많은 아이들이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예술가 그리고 문학가, 과학자, 다양한 형태의 성인들에 대한 자기의 일대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고 싶다, 여기에 관심이 생겼다는 게 대개 청소년기 초중반기입니다.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을 만나고 그 선생님에게 감명을 받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특성이나 기질과 맞으면서 예술적인 분야의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과학에 대한 흥미, 수학에 대한 흥미가 전혀 그전까지는 없다가 청소년기 시기에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공부를 하면서 뭘 느끼고 감동하고 그 경험들이 축적돼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좀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는 경우. 그래서 대학 진학도 그쪽으로 하고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해내는 이런 것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도파민 시스템의 보상 회로가 청소년기에 민감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도파민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다크 사이드가 있죠. 그건 뭘까요? 중독의 문제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청소년기 때 왜 특히 초기 청소년기 때 왜 게임 중독에 잘 빠지는지 지금 10대 초중반 친구들이 왜 온라인 도박에 그렇게 쉽게 빠져드는지 이런 많은 중독 관련된 연구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파민 시스템의 민감성이 청소년기에 증가되는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물학적 변화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굉장히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굉장히 피폐해지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종합으로 인지적인 능력은 발전하지만 정서적인 능력은 오히려 약간 위축되는 그런 정서 인지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시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청소년기 때 경험하는 생물학적 특성, 특히 뇌 발달의 특성을 좀 더 하이라이팅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변화 중에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사회심리학적으로 어떤 특성적 변화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심리행동 특성은 수많은 연구가 사실은 있고요. 초기의 기술은 뭐 17세기, 16세기 이 시기에 이미 청소년 아이들이 뭐 버릇이 없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요즘 애들 참 버릇없고 권위에 반항적이고 인정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심리 행동적 특성이라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존재의 어떤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청소년기에 아주 특징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게 거의 몇백 년 전부터 알려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마 옛날에 교과서 공부하실 때 이미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인식, 즉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는 때고요. 내가 뭔가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자기를 돌봐주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영향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 이유는 자기의 자율성,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단은 부정적인 태도,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게 반항성, 도전성 이런 것만은 아니죠. 소통이 잘 되는 부모님과 청소년기 초기부터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성인,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분을 또한 모델링하고 있는 그런 아이라면 그런 반항이나 충돌 없이도 훨씬 더 모델링하면서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아, 저분이 저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게 또 청소년기거든요. 아, 진짜 저렇게 오랫동안 저 일을 한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아, 나라면 참 어려웠을 텐데 라고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또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도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에요.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어른들한테는 반항적이고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자기를 이해해주고 이끌어주려고 해주고 그리고 모범이 되어주는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그분을 모델링하고 싶어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을 향한 탐색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테스팅 비헤이비어라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고 싶어 해요. 이거 내가 실제 해보면 어떨까? 말로는 들었고 뭐 영화로는 봤고 책으로는 읽어봤는데 실제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흡연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실 경우에 더 흡연 욕구가 강해지는 때인데, 왜냐하면 저러면 어떨까? 저거 되게 나쁘다고 계속 텔레비에서도 얘기하고 부모님도 자기가 피면서 이거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못 끊지? 이러면서 호기심이 생겨서 자기도 한 대 피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게 이율배반적인데요. 이런 식의 나쁜 모델링도 쉽게 하려고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시기는 권위에 대한 반항과 도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정체성, 그 자기 자신을 계속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시기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분리 개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부모한테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를 믿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재탄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아직 성숙하지 않았지만 그게 행동적 특성으로 나타나고요. 그거를 이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 때 누구랑 같이 하죠? 같은 제너레이션의 같은 청소년들끼리 함께 합니다. 그게 바로 하위 문화의 형성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청소년기 하위 문화 연구는 진짜 많이 돼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하위 문화 연구가 힙합의 탄생부터 힙합의 성공까지 음악적 장르로서의 힙합이 어떻게 성장돼 왔는가. 그게 이제 브루클린의
아주 못 사는 동네 흑인 아이들이 낮에 학교를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미국의 공립학교는 등록금을 받습니다. 무상교육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근데 부모님이 돈이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부모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중학교 나이가 돼도 12살, 13살, 14살이 돼도 학교를 못 가고 거리를 배회합니다. 혼자 배회하다가 친구들을 만나죠. 비슷한 처지예요. 함께 만나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동시에 자기를 학교에도 못 보내주는 부모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고요. 그게 확장되면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대부분 거칠은 욕설이 90%였어요. 처음에 힙합은요. 그렇겠죠. 사회에 대한 분노, 부모에 대한 분노, 나에 대한 분노,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요. 연민과 함께.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지나가던 어떤, 내지는 그걸 들어본 어떤 성인이 그 에너지를 발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힙합 뮤직에서 아이들의 분노 속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 야, 이거를 좀 잘 포장해서 멋지게 만들면 이거 대박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메이저 레이블 회사들이 몇 개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발굴해서 랩, 그리고 힙합 댄스, 브레이크 댄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가지고 힙합 컬처를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빌보드 핫백의 거의 50% 이상이 힙합의 영향을 받은 음악들이다. 이렇게 세상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 그 음악을 처음 들었던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저 참 한심한 놈들, 학교도 못 다니는데 앉아서 책 보고 도서관 다니면 좋을 텐데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욕설이나 찍찍 뱉고 땅바닥을 땡글땡글 구르고 앉아있고 이상한 춤 추면서 자기 윗세대들 욕하고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힙합 전사가 된 겁니다.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청소년 문화고, 이 청소년 문화는 그 하이 문화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혼자 어떤 아이가 그렇게 행동했다? 별로 파급력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 문화는 다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기 나와 있는 옷들 보십시오. 노스페이스. 저는 벌써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20년도 더 된 얘기지만 저때 저 노스페이스가 저렇게 아이들의 아이콘이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흥미롭죠. 최근에는 이 청소년들이 쓰는 말들도 굉장히 독특한 게 많습니다. 이미 우리 카톡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엄청나게 확산이 됐는데 이 청소년 은어를 따라가지 못해서 은어 사전이 필요할 정도가 됐어요. 이건 누가 볼까요? 청소년들이 보나요? 아니요. 어른들이 봐야 됩니다. 아이들의 말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아까 얘기한 건강한 소통과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쓰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대가 됐다. 그 아이들이 텍스트로 남기는 약어, 축약어, 줄임말, 그리고 그냥 문장을 안 만들고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들 몇 개 만들어서 쓰는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모님의 태도가 소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언어, 그들의 단어, 그들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즐기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같이 웃고 떠들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 스타가 왜 그렇게 멋지게 그 아이들한테 어필하고 있는지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하신다면 그 문화적인 이해가 결국에는 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단절을 막아내고 그 아이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를 줄이고 그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저는 그 소통하는 성인이 그 아이의 부모님이 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아이를 도와주는 선생님이나 뭐 그 아이를 도와주는 상담 또는 정신과 의사 이런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이해하고 싶어하고 그 아이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고통도 나누는 그런 부모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탈선도 훨씬 줄이고요. 뭐 그런 부정적인 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기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기성세대와의 갈등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래 관계에 중점을 둔 변화들이 많이 생기죠.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는 가족 관계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한마디로. 오죽하면 친구가 전부다라고 아이들이 얘기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친구들이 똑같이 10대에 고뇌하고 조절하기 힘들어하고 충동성과 자기조절의 어려움을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전두엽의 기능 저하 때문에 그리고 도파민 시스템의 민감성 때문에 겪고 있는 그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 관계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더라. 이 경험에서 중요한 것이 서열화라는 개념인데요. 10대 청소년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또래끼리 놀 때도 초등학교 때는 그냥 삼총사, 뭐 오총사 이렇게 해서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그냥 동네 친구, 놀이 친구로 생각하는 이런 관계였다면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이게 약간 서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나오고요. 그걸 도와주는 참모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또 서포트해주는 이런 서열이 생기는 게 특성이다. 그것은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가 권력 욕구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이 전두엽과 아미그달라의 변화에서 아까 알 수 있었듯이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변화하고 연결되면서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이걸 이끌어 갈 건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5명, 6명이 모이는 이런 친구 관계 안에서도 누가 리더고 누가 팔로워인지가 결정이 된다. 물론 거기에 도전하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또 바뀌기도 하고 역동적인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한 서열의 변화들이 한편에서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또 부정적인 면을 드러낼 수도 있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아이, 초등학교 때는 같은 친구처럼 지냈는데 자기 말을 듣고 자기의 욕구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걔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억압하고 통제하고 또는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이러면서 학교 폭력이 확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모르는 아이한테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처음 보는 아이한테 맞는 경우도 있겠고요. 근데 더 많은 숫자는 원래 친했던 아이, 원래 알던 아이들로부터 이런 관계의 역동성이 바뀌면서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모님이 주의 깊게 아이의 또래 관계를 잘 보실 때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미리 아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아이가 혹시 그런 걸 느끼고 있다면 부모에게 편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상황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굉장히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로딩이 증가된다는 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뭐 전 세계가 다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이 이런 청소년기의 학업 부담이 급속히 증가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극단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히려 유럽이나 구미 쪽은 청소년기 시기가 되면 운동, 예술 활동, 오히려 이런 걸 장려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 신체적 상태인지를 이해하고 그 아이들이 욕구 표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좀 더 교육적인 모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림 그리고 음악 듣고 악기 배우고 스포츠 활동하고 에너지 분출하고 또 팀워크를 통한 팀 스포츠를 굉장히 강조해서
협동과 경쟁을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과정으로서의 청소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최근엔 바뀌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선생님들도 그런 변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건이 아직 그렇게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시점부터 확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요. 그렇게 되니까 더 경쟁적인 모델이 더 중요하게 되고 협동보다는 아까 얘기한 히어라키, 서열화의 문제가 더 강하게 돼도 되고 느껴져서 아이들이 더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뇌발달의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청소년기의 이런 스트레스의 증가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면 분명한 건 정신질환의 발병률이 감소된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게임 사용장애, 도박 중독, 그리고 충동 공격성을 동반하는 행동장애를 동반하는 품행장애, 그리고 자타해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특히 청소년기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가되고 성인기가 되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독 문제와 충동 조절의 문제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해적 행동의 문제들은 국가적이고도 사회적인 화두로 다뤄지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상당한 고뇌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23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6,400명의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동 인터뷰와 부모 인터뷰를 동시에 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체크해 보니까 거의 5명 중에 1명 정도의 아이들이 한 가지 이상의 불안, 우울, 물질남용, 행동 조절의 문제, 충동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비교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악화가 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고 신체적인 제약이 위축되고 신체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다양성에 근거한 여러 가지 본인의 개성적 활동들이 줄어들면 정신건강의 위험성은 그만큼 증가될 위험성이 커진다. 그것은 아마도 청소년기의 취약성, 전두엽의 기능 저하나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아미그달라의 예민성의 증가가 스트레스에 훨씬 더 민감하게 작동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둘의 만남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내년에 걸쳐서 또 이 정신장애 유병률 연구가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3년 사이에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이제 도와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님의 역할에 대한 거에 좀 제가 좁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선생님의 역할도 여기 연관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이를 직접 돌보시는 우리 10대 아이를 둔 부모님의 역할이 어떤 게 있는가. 한마디로 여기 표현하면 소통 증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즐거움을 나누고 아이들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평소에 일반적인 소통 능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 가정에서는 실제 정신건강 문제를 아주 일찍 발견하거나 또는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팩트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3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4개의 단어인데요. 그건 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를 한 단어예요. 뭐였죠? 청소년들과 소통할 때 부모님이 꼭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연민을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왜 연민인가? 이 아이들이 지금 생물학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중첩되어 있는 시기구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는
아, 얘가 그렇게 힘들구나라는 그 힘듦의 상태를 연민의 눈으로 봐주십사 하는 거죠. 그래서 연민이 이제 앞에 하나 붙으면 더 정확해요. 그리고 연민의 기반을 한 공감. 공감이라는 건 뭘까요? 그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연민이 있으면 전 그게 가능해지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에 대해서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이 녀석 참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접근하면 공감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풀어주려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요, 문제는 내가 풀고 싶어 해요. 부모에 의해서 풀려지기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자기가 풀고 싶어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소통을 강조하죠. 청소년 자녀를 두셨습니까? 그럼 대화를 나누세요. 평소 때도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답이 애매해져요. 그 앞에 두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민을 느끼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갖는 공감, 이 두 가지 마음을 갖추시고 나서야 소통이 시작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격려로 끝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잘 싸우는 어른이 되세요. 뭐 싸우란 얘기야? 여기서 싸움이라는 건 토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론. 대등한 토론이에요, 대신에. 이제는 부모가 아이한테 가르치는 토론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까불지 마. 아빠가 너보다 30년 더 살았어. 소용없어요. 30년 더 산 그 30년은요, 옛날 얘기예요. 현재의 30년이 아닙니다. AI 모델링이 나온 30년 살아보셨어요? 저도 못 살아봤습니다. AI 모델을 활용한 챗 GPT의 활용, 제 대학생 아들보다 저 못해요. 걔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세상을 훨씬 더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죄송한데 부모님들. 누구보다? 내 아이보다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토론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 토론의 태도에 있어서 세 가지 키워드가 공감, 토론, 격려의 3박자를 유지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잘 싸울 수 있게 돼요. 잘 싸운다는 건 결국 토론이 활발해지는 거거든요. 걔도 편하게 자기 주장 다 얘기하고요. 부모님도 경험했던 거 다 걔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솔직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잘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연민이요, 공감이요. 그걸 갖춘 뒤에 토론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그럼 이끌 건가? 이겁니다. 기본적인 마인드 세트가요, 부모님. 내가 다 알고 있고 너는 날 따라와야 돼. 그러면 일단 토론이 안 됩니다. 지시와 통제부터 나오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이미 그걸 딱 가로막는 한마디 말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저 말입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와, 되게 기분 좋은 말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엄마의 자유를 좀 누릴게 이제부터는.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또 아빠도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돈도 네가 벌어 이제. 아빠도 좀 자유롭게 살자 이제부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아니죠, 사실은. 내가 알아서 할게는 아이의 주장입니다만 사실은 그걸 백업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 능력 아이는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응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의 선택을 이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뒷받칠 만한 무슨 사회적인 능력이나 어떤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취업업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 이제부터 결국에는 결정권이 너한테 있겠구나. 아무리 좋은 수학 선생님을 어머니가 열심히 동네 어머니들하고 디스커션해서 간신히 한 자리를 만들어서
내 아들, 내 딸을 넣어주려고 해도 이 아이는 수학에 관심이 없고 예술에 관심이 있고 문학에 관심이 있는 아이고 수학에 대해서는 자기는 진짜 일도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할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너 다녀. 이러면 아이가 그냥 끌려다닙니다. 영어 학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 데리고 고시를 보고 레벨 테스트를 하고 프리토킹 가능한 초등학교 1학년과 프리토킹 못하는 아이를 나눠가지고 반편성을 하고, 자, 이게 정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있다면 이렇게 할까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엄마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따라주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얻는 즐거움도 있을 수 있어요. 인정받는 즐거움 굉장히 크죠. 근데 그런 거는 수동적이고 자기의 결정권이 아닌 타인에게 맡겨진 결정권에 순응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권을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그거를 왜 좋아하는지, 그걸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걸 좋아함으로써 어떻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거기서 내가 부모로서 도와줄 거는 없는지,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은 아까 얘기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민 속의 공감, 그리고 아이에 대한 토론 속의 격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이를 서포트해 주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면 너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려운 게 우리도 40대 초중반이잖아요. 중년의 위기가 시작되는 때예요. 옛날같이 몸이 막 활발하지 못하고 기억력도 조금 약해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두렵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에서 부담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집에서만큼은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짜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이게 부풀려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만만한 상대가 부인과 아이들이에요. 허장성세를 보이는데 가장 쉬운 상대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지시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런 마음을 좀 줄이고 아이들한테 배우는 마음을 갖고 함께 즐기는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제 좀 더 생각도 이해도 아이들에 대한 연민도,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해도 좀 깊어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문화 활동도 하게 되고 함께 음악과 게임도 하게 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과 스포츠에도 조금 같이 들어가서 연습도 해보고 하는 경험들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섞이면서 중년의 위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도 줄고요. 뭔가 내가 허탈해지는 감정도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요. 새로운 동기가 부여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 부모님들 같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아이들과 새로운 문화활동, 변화에 함께 참여해서 AI 여러 가지 챗GPT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도 한번 같이 활용해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참 재밌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바로 우리는 지난 15년, 20년 가까이 동안 이 아이를 키워왔잖아요. 매일 만났고요. 거의 매일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재우고 걷지도 못할 때부터 24시간 돌보는 작업을 함께 했고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뭔지를 알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과 경향성과
이런 걸 다 알고 있고 좋아하는 영역들이 뭔지를 알고 있고 어떤 걸 했을 때 이 아이가 자기를 그렇게 빛내는지 어떤 게 잘 안 됐을 때 자기가 그렇게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해 봤던 아이의 과거를 우리는 다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누구도 갖지 못한 부모의 특권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 누굴 만나도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뭔지 한번 돌아보세요. 아이의 과거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의 과거력을 물어보고요. 그 아이하고의 관계가 어땠냐?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는 게 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언제부터 어떤 일과 어떤 시기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물어보잖아요. 발달력, 병력, 이게 다 역사와 관련됩니다. 그 역사는 누가 알고 있다? 정신과 의사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소중한 자료들을 한번 좀 다시 청소년기가 된 자녀들 두시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와 함께 찍은 비디오가 있으면 너무 좋고요. 비디오가 없더라도 사진첩, 그 아이의 일기장,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그 아이를 육아했던 육아일기, 이런 걸 돌아보시는 게 의미가 굉장히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 아이를 이해하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직도 내가 좀 더 품어줘야 되는 면이 있는 아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 아이가 나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할 때 그거를 똑같은 레벨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 시절의 그 아이를 떠올리면서 지금의 고통과 민감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주고 취약해져 있는 아이의 전두엽과 예민해져 있는 아이의 편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 그 과정들이 잘 쌓이면 아까 얘기한 아이를 중심으로 한 아이를 존중하는 대화가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잘 싸우는 부모가 되는, 그걸 통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생물학적인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화들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이와 소통에 역점을 두는데 그 소통의 중심에는 그 전 단계의 연민과 공감이 중요하다. 그 소통이 끝나는 시점쯤에는 그 아이로 하여금 격려받을 수 있는 코멘트를 꼭 한 가지 해주셔서 그 아이의 기억 속에 부모하고의 소통이 나를 격려해주는 부모의 마음이 녹아있는 거구나 하는 걸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자는 거. 그리고 청소년기의 이 변화, 아이들은 새로운 문화의 가장 첨단에서 경험하고 그걸 느끼는 아이들입니다. 청소년이 그런 특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거를 30년 전에 한 거고요. 우리가 그거를 알려면 이 아이들과 소통하고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상대는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겁니다. 함께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소통의 과정에서 정말 이거는 좀 피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인데 여기 제가 너무 많이 적어놨는데 핵심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제일 저는 가장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함부로 아이를 판단하고 함부로 아이한테 라벨링 하지 말자. 우리 아이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라벨링이란 게 뭘까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너는 참 버릇이 없는 놈이구나. 너는 글렀다. 나한테 더 이상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아빠한테 말도 붙이지 마. 극단적인 표현까지 섞어서 하시게 되면 정말 그 아이하고는 깊은 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너무나 화가 나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머니 아버님이 입장도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그거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이 아이가 너무나 야속할 수도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조금 부모님의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정말 충분하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말을 썼다고 사죄하시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거를 아이가 마음속에 두지 않도록, 그리고 또 새로운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를 한번 보시고 부모님께서 같이 도와주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뭐 이제 마지막 코멘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이들마다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거를 부모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죠. 그리고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개성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취향을 갖고 있고, 성장하면서의 경험도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거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한다고 따라하지 않아요. 누가 뭘 잘한다고 그렇게 실망하거나 우리 아이는 그걸 왜 못할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얘가 커나가는 속도, 얘가 발전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그대로 존중해 주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부모가 아까 얻은 아이만의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셔서 얘의 취향, 얘가 좋아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이를 도와준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청소년기의 위기나 어려움들을 예방하는, 또 그 문제가 생길 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른으로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잘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